소개를 너무 과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저도 잘 모르는 것까지 다 들춰내시면서 어디서 다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안 내려왔는데 오늘 제가 맡은 제목은 글로벌 무역 강국 도전과 과제 뭐 이런 걸로 했습니다. 뭉뚱그려서 얘기하기가 좋은 그런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우리 무역의 실상에 대해서 좀 뭐 긍정적인 얘기도 하지만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꼬여 있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문제들을 좀 발굴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단 당장 금년을 보는 것보다도 전체 그 세계에서 우리 무역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 교역이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를 파악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로 돌아갈 필요는 없고 한 1990년 정도부터 살펴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 1990년에 세계 교역이 한 3조 5천억 불 정도 됐었는데 2021년에는 22조 정도로 그 기간 동안에 6.4배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동안에 국가별로 흥하는 국가, 쇠퇴하는 국가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짐작하시겠지만 베트남은 무역 규모가 139배, 중국은 54배, 인도는 22배 증가한 반면에 미국, 독일은 뭐 한 4.5배에서 4배 정도 증가했는데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일본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겨우 2.6배밖에 늘어나지 않으면서 가장 좀 쇠퇴기를 맞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9.9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중국, 베트남의 비중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의 존재도 없었는데 이제는 뭐 인도, 한국, 베트남이 이제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게 가는 양상이고 일본은 이렇게 비중이 8.2%까지 됐었는데 점점 쇠퇴하더니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진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은 1.9에서 2.9%로 늘어난 반면에 중국은 1990년만 하더라도 세계시장 점유율이 1.8%로 우리보다도 좀 작았죠. 0.1%포인트, 이게 15.1%가 됐고 베트남은 거의 0% 수준에서 1.5%, 인도도 커졌습니다.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2에서 3.4%로 급격하게 쇠락을 하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12.1%에서 7.3%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 격차가 1990년만 해도 6.3%포인트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었는데 이제는 겨우 0.5%포인트 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아주 축소돼서 바싹 뒤를 쫓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요새 성적이 안 좋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건데 그 경향도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다른 나라가 더 심합니다. 보시면 미국이 1995년에 중국 시장 점유율이 12.2%였는데 그게 6.7%, 일본이 22%나 됐었는데 7.7%, 독일이 6.1%에서 4.5%로 줄어든 반면에 우리는 7.8%에서 그냥 볼 때는 8%로 늘어났어요. 근데 중간에 2015년을 보면 11.6%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베트남이나 인도는 크게 약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 표가 조금 충격적일 건데 일본이 18.2%에서 4.8%로 급격하게 미국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죠. 독일도 떨어졌고 근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베트남이 0%에서 3.6%로 올라가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3.7%에서 3.4%로 줄어들어서 드디어 베트남한테 제껴졌다. 아마 이런 경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서 미국 시장만 본다면 우리가 베트남한테 계속 압도당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경제,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를 좀 더 오버롤하게 보면, 세계 경제가 국가 간 상호 의존성, 자유무역, 뭐 이런 거보다는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심해지는 거지만,
그 경제 안보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재편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이 자유무역 혜택을 향유해 오면서 우리 수출 주도 경제 구조를 갖게 된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이제 실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GDP 대비 무역 비중이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쭉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다가 2010년 정도 이후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주요국의 GDP 대비 수출 비중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독일 더 말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한 201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냥 국가 우선주의, 그 다음에 경제 안보 중심의 질서 재편 이런 말들이 실제로 그 통계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우리한테는 도전이죠. 이제 요거 이제 구조적으로 좀 흐름을 살펴본 거고 최근에 우리 무역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의 최근의 무역을 평가해 본다면 저는 수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량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9월까지 수출 증가율은 4.4%인데 세계 상품 교역 증가율은 3.5%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한 1.4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볼 때도 세계 수출 순위가 작년에는 7등이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8월까지 6등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태리를 제쳤어요. 7등에서 6등으로. 그러니까 수출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일본과 수출 격차도 역대 최소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좀 있으면 얘네가 지금 수출액이 4,900억 불, 4,600억 불이니까 일본을 따라잡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물론 7월 이후에 수출 증가율 둔화가 좀 커지고 있어서 그거 약간 우려는 되지만 다른 나라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더라도요. 그런데 이제 수입이 좀 더 우리가 최근에 무역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걱정들이 많으실 건데 그 원인은 수출보다는 수입 쪽에 있다.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수입은 수출보다도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입이 높다는 게 나쁜 것은 꼭 아닙니다.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그걸 토대로 수출을 또 할 수 있는 건데 물량 기준으로는 하지만 지금 우리 수입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량 기준으로는 수입 물량 증가율이 9월까지 5.1%로 세계 상품 교역 증가율 아까 나왔던 3.5% 대비 1.6배로 훨씬 높다는 걸 확인이 되고 금액 기준으로 볼 때는 세계 10대 교역국 중 2021년에 우리 수입 증가율이 세계 1위, 거의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10대 교역국이 전체 세계 교역의 70% 이상 차지하니까. 그리고 이 금년 8월까지는 세계 2위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22년 8월 전체 통틀어서 통계를 내면 우리가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수입 증가율이 세계 1등이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무역 적자. 특히 8월까지 원유, 천연가스, 유효탄, 나프타 등 에너지 수입 증가율이 82%나 높은 그 증가율을 보이면서 우리의 그 수입의 그 증가세를 촉진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왜 저렇게 수입이 에너지 쪽이 많은 거지?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온 조건은 다 어떤 나라에나 동일한데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그 부존자원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만 왜 특히 저렇게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났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걸 판단하기 전에 이게 지금 우려할 만한 수준이냐 그거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또 전체 교역역 대비 그 무역 적자 비중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무역 적자가 300억 불이 된다, 500억 불이 된다고 하니까 그 금액만 보고
야, 이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우리 무역 규모 자체가 과거 1,000억 불, 3,000억 불 수준에서 지금 1조 규모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절대 금액을 보기보다는 비중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비중을 봤더니만 1월에서 9월까지 무역액 대비 적자 비중이 2.7%로 나타났어요. 근데 IMF 위기 전, IMF 관리체제, 외환위기 나기 전에는 7.4%나 적자가 무역액 대비 컸었고, 1978년 2차 석유파동 전에는 8.4%나 아주 높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어서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우리 무역 적자 규모에 비해 볼 때는 뭐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볼 때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7월까지 무역수지 악화 규모만 보더라도 한국은 458억 불로 일본 1,000억 불, 독일 1,100억 불하고 비교해 볼 때도 뭐 그렇게 절대 금액도 큰 건 아니다. 그래서 엄청 걱정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총 수입에 대비 에너지 비중이 주요 경제국 중 일본 제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인 게 좀 문제일 건데, 일본이 가장 높고 우리가 두 번째로 높았어요. 이제 최근 무역 수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 주요국의 무역 수지 그 악화 규모도 나오는데, 주요국 총 수입액 대비 에너지 비중을 보면 한국은 그 수입 증가율이 이렇게 커졌는데, 총 수입액 중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까지만 해도 18.3%였는데 이게 24.4%로 늘어난 반면에 일본은 17.3% 24%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이 에너지 총 수입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나라가 됐는데, 이 두 나라의 특징 다 아시잖아요. 원전 가동 거의 중단, 그리고 그 원전 대체 LNG라든지 화석연료 수입 뭐 불가피하게 늘어난 거. 근데 거기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 부분 원인이 오는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수치적인 증거들은 있는데 자세한 거는 뭐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좀 작용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건 또 돌려 말하면 그건 아주 단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1월에서 9월까지 이 GCC라는 나라가 요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라인 요 산유국을 말하는 건데, 이 나라에 대한 무역 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312억 불이 더 악화가 됐죠. 전체 무역 적자가 이때 289억 불이 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역 적자는 여기서 오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더 문제는 뭐냐? 이건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 요인들은 뭐 원전 다시 가동하고 그 에너지 절약 운동 펼치고 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정말 걱정되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점유율이 여기서 지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2015년 16년 3.22, 3.20 정도, 제일 많을 땐 3.3%까지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과거처럼 회귀를 하더니만 드디어 2.92%까지 떨어졌다. 이건 좀, 이거 작게 나타내서 그렇지, 저 앞으로 가서 보면요. 일본이 이제 사그러들 때 보여드린 통계. 이 1.9%에서 3.2%까지 갔다가 다시 2.9%로 지금 주저하는 이 현상,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난처한 측면도 있는데, 최근에 의원님들이 하도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입법을 너무 많이들 하세요. 저희 끝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좀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그래도 보여드릴 건 보여드려야지. 좀 그걸 먼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요국의 연평균 입법 건수입니다. 이거는 제가 조사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더 나쁜데, 제 통계를 인용을 안 하고 제가 조선일보 기자 김준경하고 김준경 전 KDI 원장이 말씀한 걸 갖고 인용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연평균 입법 건수가 연평균 2,200건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2200건. 아니, 뭐 국회의원들이 노나 겨우 1년에 2200건밖에 법을 만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은 1년에 300건. 사실 200건 정도 안 돼요. 제가 만든 통계로는 독일 135건, 프랑스 95건, 일본 34건, 영국 25건, 우리나라는 2200건. 저 2200건 중에는 법은 원래 규제예요. 저렇게 많은 규제를 해오고 있고 저 규제하는 양상은 계속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정부 입법으로 입법을 많이 하셔갖고 정부에서 이걸 하니 안 하니 시간 때우고 그러면서 이제 입법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전부 의원 입법으로 되면서 95% 이상이 의원 입법이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상태다. 이러다 보니 이게 이제 21대 국회부터 20대 국회부터 악화됐는데 최근에는 뭐 이게 더 이런 흐름이 강해지고 있죠. 다행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민주당의 숫자가 많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입법하기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 지금 딱 그런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양극 체제가 되면서 미국도 2년 동안 거의 입법을 못한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날지도 모르겠다. 이건 뭐 1, 2배가 아니고 수십 배가 넘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국내에 국내의 어떤 기업 규제, 그 다음에 이 기업 규제는 민간 투자 위축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제조업의 경우에 요거 보시면 요게 해외로 나간 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 거고 요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한 거예요. 우리 국내 투자보다 2017년 이후에는 해외 투자가 더 많아요. 우리 기업들이. 그러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지난 정부 정말 고생들 하고 열심히 하셨는데 잘 보시면 민간 성장 기여율은 떨어지고 그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이 일자리 취업자 증가 중 단기 일자리 비중은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정 노인 일자리들이 이렇게 늘어나요. 이 일자리는 재정 투입이 안 되면 그냥 사라지는 일자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는 그렇게 건전한 일자리는 아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해외로 투자하는 해외 투자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는 뭐 조금씩 미미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해외 투자 대비 줄어들고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보다도 또 우리가 나가는 게 더 커지고 이러다 보니 국내 수출 산업 기반이 약화가 됐다. 그게 3.2%에서 2.9%로 0.3%포인트 우리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그 의미다. 그러면 0.3%포인트 줄어들더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고용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저희가 추정을 해봤어요. 만약에 2021년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을 3.22%를 계속 유지를 했다고 하면 취업 인원이 41만 명 더 늘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0.1%포인트 줄어들 때마다 14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갑니다. 아주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죠. 이 일자리들은 지속 가능하고 민간이 창출한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가 날아갔어요. 지난 한 4, 5년 동안 한 41만 명이 날아갔고 그 대신 노인 일자리, 뭐 단기 그 재정 일자리만 와장창 늘어난 거예요. 서스테이너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고 요게 우리의 어떤 그 수출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 거 이게 구조적이고 진정한 문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에너지 그런 거야. 좀 일시적으로 노력을 하면 개선되는데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개선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신경이 쓰인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 계산을 하기 위한 계산식인데 사실 수출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뭐 자동화, 정보화, 고부가 가치화 이런 거 가면서 노동 절약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술이 많이 채용이 되고 노동 생산성이 늘어나면서 인원은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줄어든 인원을 감안해서 계산한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볼 때는 또 하나 우리한테 도전이 있다면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수출 산업 입장에서는 수출 기반이 약화되는 게 또 문제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포함해서 디지털 전환이 지금 확산되는 추세,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한 시기라는 거. 이것도 이제 구조적인 도전이죠. IoT, 빅데이터, AI라든지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 네트워크, 로봇, 자율주행 등 이런 모빌리티 분야가 지금 글로벌로 막 팽창을 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한테 구조적인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 보면 포스코, 포브스 100대 기업 중 디지털 관련 기업이 이 대부분 이 훨씬 더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 또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계속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강화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볼 땐 이게 우리한테 큰 도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도전은 그린 산업 그린 관련 산업하고 그린 절차가 필요한, 그린 전환이 필요한 것도 우리한테 대한 도전이다. 뭐 탄소 중립 얘기 하도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시는 거지만, 어쨌든 이게 단지 규제에 대응한다는 차원보다는 세계 수요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하에 대응해 나가느냐가 우리의 미래 수출 산업의 경쟁력과 기반의 확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그래서 2차 전지, 모터, 전기동력차, 수소산업, 수소모빌리티, 수소환원제철, SMR, 재생에너지 기술, 이런 산업 선점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경쟁력은 우리가 많이 좀 앞서가는 데도 있지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화석 연료 중심 시대에서 전기동력 중심 시대로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아마 석유나 석탄이나 관련된 그하고 관련된 산업은 점점 이제 페이드 아웃이 될 거고, 새로 전기동력과 관련된 산업은 이제 각광을 받게 되겠죠. 이거를 선점을 해 가야 될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이게 이제 버틀넥이 된다는 거예요. 히토류, 텅스텐, 주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튬, 망간, 니켈, 코발트 이런 원자재, 수도 없이 얘기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중국에 소재돼 있거나 중국이 전 세계 광산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동력 시대로 가면 갈수록, 지금은 제조, 소재 이런 게 중요한 그 경쟁력의 요인이지만 가면 갈수록 원자재 쪽으로 이게 넘어갈 건데, 그 원자재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한테는 이게 도전일 거다. 다시 여기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라는 것은 에너지 수입이기 때문에 그 줄이면 돼서 해결이 되는 거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한 서너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는 수출 기반이 약화되는 거고, 또 하나는 디지털 전환에 우리가 이 요구를 어떻게 극복을 해갈 거고, 그린 전환의 요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는데, 둘 다 그렇게 만만한 과제가 아니라서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글로벌 경기 침체 극복을 해가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그 수출을 통해서 최근에 수출입 증가를 보면은 그 7월 이후에 둔화되는 게 양상이 좀 심각해집니다. 8.6%, 6.6%, 2.7%, 드디어 마이너스 5.7%. 수입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어요. 28.1%, 18.6%, 9.9%.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경제가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러기 때문에 그건 동시에 봐야 되긴 하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무역 적자도 아주 불규칙하게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하면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다만 수입 증가율하고 이 수출 증가율의 격차가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세계 경기의 변동에 따라 이건 얼마든지 극복이 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계 무역은 그런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둔화된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내년에는 더욱 악화될 거다. WTO라든지 IMF라든지 많은 기관에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가면 갈수록 수출과 수입이 둔화되는 건 저 추세를 감안해 볼 때는 그냥 당연한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뭐 세계 경제 전망률도 이건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올라간 소비자 물가가 좀 떨어진 양상, 그러므로 인해서 금리 인상 압박이 좀 완화된 거, 이런 것까지 고려한 건 아니에요. 그 바로 전에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뭐 변화는 있겠지만 큰 대세는 워낙 지금 금리가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인데, 뭐 이거 근본적으로 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 전에 코로나19로 인했던 여러 가지 물가 상승에 따른 양적 긴축, 여기에 지금 기인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 통계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느냐를 좀 체계적으로 살펴본 거에 불과한데,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각국이 다 아시지만 뭐 취약계층 생활유지 차원에서 양적 완화 조치를 단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 통화량이 팽창되고 화폐의 가치가 하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경 공장 폐쇄, 뭐 중국은 아직까지도 그러잖아요. 이동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물류 생산 차질 일어나면서 이게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그 물가 상승이 됐지요. 중국이 아직도 제가 어제 수출업체 몇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롱비치 항이라든지 그 LA 항 아직도 여전히 막 여기서 그 기업하시는 분은 느끼시겠지만 아직도 하역하는데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막 걸린대요. 다 해소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각국이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을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단행을 하고, 또 국경 공장 폐쇄 이등 제한이 지금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제동이 걸릴 거다. 그리고 공급망 차질도 일부 해소가 될 거다. 뭐 요게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 걸로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돌발적으로 지금 발생을 했고, 이게 이제 곡물가라든지 에너지 가격 폭등의 또 원인이 한 축이 되고 있어서 이걸 또 어떻게 경제 안정을 시킬 거냐 하나의 과제가 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총수요 관리 이런 이제 정책들을 각국이 이제 취하는 셈이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이 되지만 뭐 최근에 보니까 내년 3월이면 끝날 수도 있다,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년 수출과 경제가 품질이 결정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해야 될 일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단기적 이 측면에서 볼 때 유럽과 중국, CIS, 중동 이런 나라를 우리가 좀 나눠놓고 보면은, 유럽은 러우 전쟁 때문에 고에너지가가 지속이 되고 가계 소비가 위축이 되고 기업의 제조 비용이 상승하면서 아주 경기가 침체될 전망이고, 중국도 중국 자체 입장에서 볼 때 해외 수요가 둔화되는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차질이 지속되고 있어서 중국도 어렵고, 뭐 러시아는 얘기할 것도 없죠. 수출 수입 뭐 왕창 감소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특히 부동산, 자동차, 고정자본 등 이자 민감 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미국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경기가 괜찮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개도국은 좀 더 참담한데, 연료식품, 비료 수입 비용 상승으로 식량 조달조차 잘 안 돼갖고 기아들도 막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다 채무가 아주 급증할 전망이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안 좋다. 다만 중동 여기만, 그리고 일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 중국을 대체하는 나라, 여기만 지금 화랑이에요. 중동은 수출도 왕창, 수입도 왕창 증가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차기 이제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국가로 이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국을 대고 기피하니까 여기만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그 시사점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단기적으로는 우량 수출 기업들이 도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금 8차례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이건 지난 통계에서 그런데 8차례 인상함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만 연간 24조 원이 지금 넘는다는 거예요. 가게들도 지금 이자 높아져서 전부 난리인데 기업들은 이제 생존 위기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고비를 넘기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는 거의 끝나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종말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종말이 됐다 하더라도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는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나타난다고 우리 연구원에서 추정을 했는데 그 결과를 고려한다면 3월 달에 러우 전쟁이 끝나더라도 한 금년 말까지는 이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우량 수출 기업들이 망하지 않게 대출 상환 연기를 해준다든지 저금리를 제공한다든지 하여튼 특단의 좀 대책들이 필요할 거다. 그 다음에 이 부품 조달, 원료 조달이 정말 그 공급망 차질이 아직도 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어떨 때 들어오고 어떨 때 안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일 왕창하고 안 들어올 때 일 좀 중단하고 이런 게 아주 유연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하필이면 요때 뭐 52시간 근로제 이런 게 막 들어와 갖고 이 기업들은 유연한 생산을 할 수 없게 된 거. 이런 게 또 문제라서 이거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안전운임제, 납품단가 연동제 막 지금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거 하더라도 좀 이런 식이 지나가고 하는 게 맞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기다 와장창 이런 걸 몰아주는 거는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뭐 여기 보시면 채무, 우리 GDP 대비 국가 채무라든지 한계 기업 비중, 또 가계부채 추이 이런 건 뭐 통계로 확인하실 거인데 참고하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될 거냐? 아무래도 수출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게 좀 우리가 또 역점을 둬야 될 것들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산업 기반 확대 차원에서 디지털 그린 관련 산업을 키워가고 또 각 그 산업에 이건 뭐 이제 다른 분야 서비스업 포함해서 다른 분야의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을 잘 하게끔 환경을 조성해 가면서 특히 제가 볼 땐 R&D, 이 R&D 생산성을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IoT, 빅데이터, AR 등 뭐 수도 없이 그동안 얘기들이 나온 건데요. 이 디지털 관련 산업 기반을 확장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촉진돼야 되겠다. 사실 AI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교수님들하고 몇 분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1억 원 갖고 2억 원 갖고 봉급 주면서 서울대 교수를 모시려고 해도 안 오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10억 주는데 그 1억, 2억 받고 애국심만 갖고 올 수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 애들을 가르칠 교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뭐 AI 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내실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AI로 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앱티브 이런 데를 사거나 인수합병을 하거나 이렇게 갖고 보완을 해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국내에서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그런 거죠. 인재 부족에다가 각종 규제로 인한 실증 데이터 축적 부족 이런 것들로 취약해서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 반도체 분야도 시스템이라든지 장비 분야 이런 데를 키워가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린 R&D 생산성 제고와 연관이 돼서 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분야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각종 플랫폼 사업, 산업 육성, 데이터 기반 경제 구축도 과잉 규제로 좌절되죠. 타다금지법, 법률 및 의료 서비스 정보 플랫폼 사업 이런 게 다 좌절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누구 민주당의 박 의원님 누구시더라 저 대통령 출마했던 박용진 의원이 타다금지법 방지하는데 자기도 참여했었는데 진짜 엄청나게 반성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좀 개정해라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너무 단전으로 보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 택시 운전기사가 뉴욕에서만 11명 자살했어요.
분신 자살 그래도 했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네가 도태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과감하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용감하다고 전 그런 측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좀 이 설문조사한 거 보면 국내 규제로 기업 경영 및 신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다 겪고 있다 그러고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신기술 개발 관련 아니면 사업화 관련 규제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새로 우리가 이제 석탄이나 화석연료 시대로부터 이제 그린 경제 시대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막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거하고 관련된 기술, 신기술 개발, 기업 경영 또 거기에 관련 사업화 이거를 규제를 하고 앉아 있어요. 다른 거 규제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거는 오히려 다 문을 열어줘야죠. 놔둬야죠. 마차 시대를 그렇게 고집한다고 해서 자동차 시대 못 오게 난리를 쳤지만 그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효율성이 훨씬 자동차가 높으면 당연히 자동차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일시적으로 왜 막아갖고 그 나라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처지게 만들었느냐 이런 게 유럽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생각을 롱텀으로 잘 봐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린 분야인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수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수소, 재생에너지, SMR 이런 탄소 감축 기술과 산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근데 수소 생산, 판매 이런 서비스보다는 우리가 워낙 제조업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전의 설비, 수소 운반선 이런 설비 기계 분야에 특화해서 전체 수소 산업, 세계 수소 산업을 리드해가고 거기서 생긴 시장을 우리가 장악해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수소 환원 제철 전기차, 기계차, 열차, 선박 등 수소 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이제 여기는 수소 전문가들이 좀 많으시나요? 예, 이런 얘기들을 제가 가끔 시중에서 들어요. 뭐냐면, 그 수소를, 특히 전기로 수소를 만든다는데, 그럼 그 전기를 그냥 쓰지 왜 그걸로 수소로 만들어서 거기서 에너지 효율 한 번 까먹고, 그 전기는 어디서 날 건데? 이제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소는 제가 볼 땐 국내에서는 어떤 데서 가능하냐면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은 발전이 요동치잖아요. 어떤 시간에는 발전이 되고 어떤 때는 태양이 안 뜨면 발전 못하고 태양이 뜰 때는 발전을 했는데 그리드라 그래서 이제 망에다가 그걸 공급을 해야 되는데 망이 꽉 차 있어. 그러면 발전을 해봤자 이걸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산된 그 전기를 버려야 돼요. 그 버릴 때 지금은 ESS에 약간 저장을 해놓는데 ESS 용량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저장 별로 못하고 대부분 다 버려야 돼요. 이럴 때 이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라 하나. 그다음에 원전도 이거는 원전을 한번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그것도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번 원전이 가동되면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기 수요는 아시다시피 낮에는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다가 밤엔 좀 줄어들고 시간에 따라서 전기 수요가 변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원전에서 나온 전기도 어떨 때는 버려야 돼요. 그 버리는 전기를 가지고 또 수소를 만들어놔. 이제 요게 이제 국내에서 수소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거는 우리 수소 생산이 우리나라가 2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생산이 부생수소가. 근데 한 180만 톤은 기업 자체에서 쓰고 나머지 20만 톤 정도만 시장 거래에 나와요. 그런데 칠레는 잠재 수소 생산량이 연간 1억 6천만 톤이에요. 예를 들면 그 1억 6천만 톤은 전부 태양광으로 인한 재생에너지예요. 이를 만든 전기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전기 안 만들죠. 왜냐하면 칠레에서 그거 재생에너지 전기 만들어봤자 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그러냐? 호주도 그러고 사우디도 그러고 광대한 사막들, 시베리아도 그러고 캐나다도 그러고 다 놀고 있어요. 그 땅들이. 근데 이제 이 수소의 가장 좋은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수소를 저장을 해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 특히 액화로 한다든가 액상화를 하면 이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기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끼켜야 망을 깔아서
지역적으로 그 국내에서만 되는데 태평양을 넘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칠레에서 예를 들면 전기 태양광 시설을 구축을 해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로 수소를 만들면 그 수소를 아까 말한 수소 운반선 이미 하나 개발돼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이 2019년에 개발을 해서 호주하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우리 조선소들도 원래 2040년쯤 돼서 수소 운반선을 개발하려고 했다가 지금 내년 후년 2027이면은 건조한다 그러고 우리 조선 실력이 있잖아요. 선박 건조 실력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시장 장악해 나갈 거예요. 언젠가는 유조 운반선, 석탄 운반선 싹 사라지고 그게 다 수소 운반선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뭐 제 얘기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게 아이에라나에서 나온 책자에서 제가 인용을 해온 건데 요게 노란 색깔로 된 게 수소를 수입하게 될 나라들이고 요 파란 것들 요게 수소를 생산해서 칠레도 여기 있죠. 생산해서 수출을 할 나라들이에요. 그럼 저게 비싸냐? 별로 안 비싸요. 제 생각에는 점점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엄청 비싸죠. 규모의 경제도 안 되고 기술도 축적이 안 되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석탄, 석유가는 계속 뛸 거고 얘네들은 계속 떨어질 거고 언젠가 교차점이 생길 거고 그리고 기술 개발도 될 거고 그러면 이거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뭐 단순히 수소차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소 환원 제철 요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우리나라 CO2 발생량이 2018년 현재 7억 2천만 톤쯤 돼요. 7억 2천만 톤. 근데 2030년에 지금 4억 한 뭐 2천만 톤인가? 그 정도로 줄이겠다고 지난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건 국제사회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2050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 제로, 넷제로로 가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국제사회에 약속한 거를 쉽게 우리가 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일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가 발전하고 이제 제조업 분야인데 이게 둘이서 70%가 넘지요. 37%, 30%가 넘으니까 되는데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는 철강이에요. 철강 혼자서 현재도 1억 한 1,000만 톤 CO2가 배출되고 있어요. 엄청난 양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철강 생산 분자식을 보면 철강이 Fe2O3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C를 석탄을 때우는 C를 넣어주면 FE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CO2가 생기죠. 그래갖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건 뭐냐면 C 대신에 H2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FeO3가 FE가 떨어지고 이건 철강이죠. 그다음에 H2O가 떨어져요. 물. 이렇게 돼서 탄소는 1도 안 나오거든요. 이게 수소 환원 제철이에요. 그 돈이 얼마나 드냐? 이제 개발을 해야 돼. 기술 개발.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뭐 한 800도 되는 온도에서 약간 흔들어주면 그러면 이제 지네가 화학 반응을 해갖고 FE는 FE 떨어지고 FE대로 떨어지고 또 거기 H2하고 O하고 결합이 돼서 물이 이제 생긴다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인 배합이거든요. 그게 이제 고도의 기술인데 그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게 거의 한 1조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 예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제가 한번 기후대응기금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고 그날 우리 손금주 의원 거기 계셨었는데 기후대응기금 생각나시죠? 우리 지난 정부가 탄소 중립에 대응하겠다고 기후대응기금을 만들어놨어요. 기후대응기금 유럽도 만들었어요. 기후대응기금은 뭐냐면 각 업체 탄소 배출하는 업체들한테 그 배출권을 주고 그 대신 돈을 걷어 유상할당 그 돈이 한 뭐 재원에 거의 2조 5천억 정도 기금이 조성됐는데 그 돈으로 한 7천억 원 정도 이상 됐으니까 30-40%는 그 돈으로 지금 기금을 조성해 가는데 그 돈으로 우리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요새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막 비판을 하시대요.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돈 갖고 공원 조성, 청사 무슨 뭐 관리, 무슨 숲길 조성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아무리 해봐야 산업에도 도움 안 되고 CO2 줄이는데도 전혀 도움 안 돼요. 기후대응기금은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말한 수소환원제철 또 뭐 하이퍼 튜브 만들어 놓고
놓으면 유럽에서만 1억 한 2천만 톤 CO2가 절감된다거든요. 우리는 어렵게 기업에서 돈 걷어다가 한다는 짓이 겨우 무슨 뭐 청사계량? 그거 갖고 CO2 어떻게 줄일 건데요. 소규모 사업 와장창 만들어 갖고 하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 사업 막 따다 주는 거야.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몇 번 비판을 해서 동아일보 사설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후배들이 공무원들이 지금 막 여러 군데 있어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개선이 될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좋은 취지로 만든 기금들 같은 게 정말 그 취지대로 쓰는지 이런 거 감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소가 중요한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원전, 특히 SMR,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이 SMR이 과거의 원전은 건설업이었잖아요. 이건 제조업이거든요. 모듈을 그냥 결합시키는 거라서 공장에서 할 수 있어요. 건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SMR은 물로다가 냉각을 보통 원전을 시키는데 얘는 물이 아니고 나트륨, 그 가스로 이 냉각을 시킬 수 있어서 꼭 원전은 해변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이 해변에 갈 필요도 없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온도가 한 800도 되는데 800도 되는 온도가 수소를 만들기 위한 최적 온도예요. 그래서 수소하고 결합을 시키면 국내에서도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수소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특허가 요게 유럽이 수소 연료전지, 수소 생산, 수소 유통, 그 다음에 저장 분야에 유럽이 대부분 특허를 소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이렇게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요 파란 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요 색깔이 미국인데,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혼자가 이 세 나라 빼놓고 나머지 전 세계하고 맞먹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수소 분야는 세계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전체 수소난을 리드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소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분 다 열심히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하셨는데, 저는 뭐 그 전통이 상당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이번 정부도 수소에 대해서는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 자원들, 특히 원자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을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돈도 지금 엄청 들죠. 디지털 전환에만 28조 이렇게 들기 때문에 이 자원을 조달하는 문제, 자본을 조달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D 투자 생산성을 제고해야 되겠다. 그냥 이건 뭐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한 두 가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R&D 투자 규모, GDP 대비 R&D 투자 규모 세계에서 1등 또는 2등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한국. 더 이상 투자를 늘려가기 어려워요.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제 투자 자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근데 기술 수준은 낮아요, 아직도. 왜 그럴까? R&D 생산성이 별로 없다. 다 현금 지원 방식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R&D라는 건 어떨 때 성과가 나타나냐면, 당장 유럽이나 미국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어. 그럼 나도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금 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제를 도출하는데 1년 정도 걸려요. 과제가 도출이 되죠? 저도 그 담당을 했었으니까 그 업무를. 사업자를 또 선정을 해야 돼요. 사업자도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투명하게. 감사원 지적 안 받고. 가끔 의원님들 국정감사하면서 또 뭐라 그러시니까, 이걸 그냥 성과보다는 일단 아주 깨끗하게 해야 돼. 이것도 1년 걸려요. 2년 날라가. 다른 나라 벌써 개발해서 끝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과제가 착수가 돼. 착수가 되면 기업이 했다면 빨리 할 건데, 이거 교수님 출연연 사람들 다 껴서 해요.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1년에 개발할 수 있는 거를 돈 계속 타려고 3년, 5년에 하는 것처럼 싹 만들어, 과제를. 그러면 기술 문제가 돼갖고 시작된 거로부터 한 5, 6년 지나가 버려요. 그 기술 개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R&D 생산성이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공 분야가 기초연구나 학문도 육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지원 방식이 있어야 되지만, 세제 지원 방식이 상당 부분 차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R&D 생산성 떨어진다. 같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기업이 빨리 필요할 때 쓰고,
개발하고 그 이후에 그 돈을 정부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나중에 보상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안 가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이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만 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